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 인공지능이 뭐냐?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건가? 도전을 안 한다면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아직 약점이 많거든요. 기계가 창의성이 있는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빨리 혁신을 하고 체화해서 쓸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은 대학교 명품 교양 강좌 지성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영학부 강수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AI 로봇의 가장 마지막 세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인천재능대학교 현재 총장님으로 계신 김진영 총장님께서 여러분께 강의를 들려주시겠는데, 총장님께서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30년 이상 봉직하셨고, 과학기술정보원 원장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인공지능연구원 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AI와 관련한 베스트셀러도 있죠. 그 베스트셀러는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김진영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 반갑습니다. 가천대학에 와서 학생들과 같이 인공지능 얘기할 수 있는 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이 뭐냐, 뭐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기술적인 얘기도 조금 하고, 또 철학적으로 이게 뭐냐, 그다음에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세돌 씨가 알파고한테 지는 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인공지능이 뭐구나라는 걸 상당히 깨우쳤을 것 같아요. 전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전인 2011년에 이미 인공지능이 이런 퀴즈대회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죠?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 낸 거를 인공지능이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말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준 거를 사람보다 더 빨리 맞추는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2011년이었다. 지금부터 11년 전이네요. 11년 전이면 이런 IT 분야는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산업사회라 그러면 100년 전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중에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그 상징적인 거, 인공지능의 상징적인 거, 자율주행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 이미 무인 택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어디 가고 싶다라고 딱 신청을 하면은 택시가 오는데 무인차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일상화되는 그 7개 도시에서 했다니까 일상화됐다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의료 진단하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어요. 뭐 눈을 잠깐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무슨 병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내고 있고, 뭐 멤모그램이라고 유방을 찍으면은 유방암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다 진단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주식에 투자도 해요. 이 주식 사세요. 뭐 갖고 있으세요, 팔으세요라고 얘기해 주는데 따라만 하면 돈이 막 벌리는 거야. 이제는 돈 버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너무 돈 벌려고 그렇게 인생을 목표로 돈으로 삼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인공지능이 해줘. 그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변호사가 이게 값을 많이 부르잖아요. 뭐 문서 쫙 한번 봐주고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고 이러이러한 독소 저항이 여기 있네요. 이거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변호사 업무도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 쓰이는데 뭐 농업에서 뭐 비료와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뭐 비료는 작물에다 뿌리고 제초제는 그 잡초에다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이 보고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는 부분을 자동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너무 쉽죠. 잡초에는 제초제 뿌리고 작물에는 비료 뿌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광활한 그 농장에서 트레일러를 쫙 끌고 가면은 자동적으로 다 제초제와 작물을 비료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 해로운 제초제 사용량을 90%를 줄였다.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됐습니다. 종업원이 없는 점포예요. 뭐 여기는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들고 갖고 나오면 됩니다. 공짜로 줄까요? 에이, 공짜로 주겠습니까? 뭐를 가져갔고 뭐를 가져가려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갖다 놨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어카운트에다가 차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를 하는 거를 카메라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세상을 보고 있죠. 또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립니다. 여기 있는 저 초상화는 뉴욕 경매장에서 5억 원에 팔렸대요. 이거 멋있는 그 옛날 고풍이 나는 그 초상화를 그렸죠. 옆에 있는 거는 구글의 엔지니어가 그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뭐를 보는가 하는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렇게 몽환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런 그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선거 때도 무슨 그 아바타들이 나와가지고 선거 운동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그 반대편도 해왔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어봤어요. 현빈이 나오는 영화에다가 제 얼굴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럴 듯 하죠. 제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또 영화가 좀 미안하긴 한데, 응? 뭐 이 정도 30분 정도 갖고 놀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술들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하고도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챗봇도 보내고 아니면 챗봇 그 텍스트로 하는 게 만족하지 못하면 동영상으로 대화도 하고 영국 스토리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은 동영상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과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런 식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소설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죽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 센세이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에다가 그 가짜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되는가?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뒤에 사람이 타고 날아오는 것 같은 모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을 가지고 제조업에서도 사용합니다.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의 모양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삑삑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가르쳐주고 여긴 제대로 이제 조여야 되는 데서는 초록 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을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다 외우고 가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죠. 여기 있는 권총은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 쏘면은 총알이 나가고 딴 사람이 쏘면 총알이 안 나가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그 악당하고 권총 뺏으려고 막 그 격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줘버려도 그 악당이 딱 쏘면 총알이 안 나가고 내가 딱 쏘면 총알이 나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손이 우리 주인 손인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지문이 있든가 아니면 손의 크기라든가 그런 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주인 손이네 하고 총알아 나가자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공중 폭발탄은 물론 벽 뒤에 적이 숨어 있으면 우리가 제압을 못 해요. 근데 이 총알은
또 딱 그 총을 쏠라 그러면 레이저건이 딱 나가가지고 거리를 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알에다 가르쳐 주는 거야. 야, 3초 후에 터져. 땅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다 3초 됐을 때 땅 터지면 그 밑에 있는 적이 제압되는 거죠. 얼마나 지능적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 헤드라이트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눈 오는 날은 여러분 그 헤드라이트 키면은 우려가지고 밖이 안 보여요. 근데 이쪽에 지능형 헤드라이트는 빛을 잘게 짜게 가지고 눈이 내려올 때는 쏘지 않고 눈이 지나간 다음에 쏘는 거예요. 그럼 밖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미 자동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그 우주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요. 비싸지도 않더라고. 화성 여행을 뭐 몇 억에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값싸게 우주선을 쏴야 되니까 그 쐈던 그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거 완전히 뭐 만화 같죠? 그 차분하게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거꾸로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똑바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첫째.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또 꽝 떨어지면 부서지니까 마지막에는 그 균일하게 분산해서 힘을 줄여가지고 사뿐하게 가라앉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엑소스켈레톤이라고 그래요. 밖에 있는 뼈다구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무거운 거를 드는 게 아니라 들고자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은 나머지는 기계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드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 회사가 종업원들이 짐 날르는데 이미 실용화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든 로봇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들을 열심히 해요. 여기 있는 강아지 로봇 아주 재밌어요. 스팟이라는 강아지 로봇인데 이놈들은 협동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내가 문을 열어주면 다른 로봇이 쑥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또 전기로 이렇게 작동되는 건데 전기가 모자라면 소켓에 가서 지가 스스로 꽂아서 충전을 한대요. 그죠? 돌아다니다가 전기 모자라면 또 소켓 꽂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료가 전기가 모자라면 내 전기를 나눠줄 수가 있어. 우리 그 전쟁터에서 뭐 미션을 하다가 우리 동료가 다쳤어. 그러면 뭐 도와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걸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로봇 바디가드입니다. 재미나서 갖고 왔는데, 보시는 이런 로봇이 뭐 총도 갖고 있고 300ml도 감시하면서 그 바레인의 왕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로봇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추는 노래가 범 내려온다예요. 재밌죠? 왜 범 내려온다일까요? 이 회사 주인이 한국 회사예요. 비록 미국에 있지만. 알파고의 동생 이름이 알파폴드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놈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대회에 나가서 구조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뭐로 생겼다, 뭐 ATDD 해가지고 그 유전 DNA를 뭐로 생겼다 아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3차원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기능과 역할이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대회를 해요. 잘 안 알려진 걸 갖다 놓고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해서 맞춘 거가 1등 뭐 이렇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대회를 쭉 했는데 알파 폴드가 나가서 연속해서 2번 다 아주 월등한 실력으로 우승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맞추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뭐 그 게임 같은 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주는 과학적 발견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GPT-3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놈은 글을 써요, 지가. 앞부분에 빨간재가 적어준 게 게시문이고, 저걸 읽고 난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톤으로 글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제가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여기 이쪽 오른쪽 거 볼까요? 그 로봇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한 500자 정도로 어렵지 않게 에세이를 써보세요라고 했더니 줄줄줄줄 길이 쓴 거예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 나는 내 인지 능력의 0.12%만 활용하는 그 마이크로 로봇이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쫙 쓴 거예요. 이 정도 쓰면은 우리나라 신문에 컬럼에 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수려한 문장을 쓰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책상 위에 트로피가 2개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왔다? 지금 몇 개니? 이놈이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3개야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 좀 능력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하고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니까 별의별 걸 다 창작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있는 거는 아바카도 모양으로 생긴 안락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꼭 금방 6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우주에서 그 고양이와 농구하는 사진을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이게 그린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뭔가요? 국수 그릇인데 괴물처럼 생긴 거. 이런 식의 그림을 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인공지능이 마음껏 창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이 있다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말만 주면은 관계되는 그림 막 그려내는 거야. 지가 상상해서. 그죠? 이런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요게 이틀 전인가 공포된 거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거예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를 훈련시키냐? 코드. 여러분 그 프로그래밍 돼 있는 코드.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혹시 기트허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그 소스 코드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문제를 주니까 이게 코딩을 지가 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위 54%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잘하지 못했지만 한 중간 정도는 하더라. 무슨 프로그램 대회에 나왔으니까 대부분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중간을 했다라는 게 최근에 나왔던 그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볼까요? 코딩하는 거 볼까요? 이 코딩하다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의사만 표현해 주면은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꽉 채워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넘버를 얻고 싶다라고 딱 했더니 꽉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이번에 건 뭔가요?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거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딱 그 인공지능이 코딩해 준 겁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코딩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놀랍죠? 이 문제 여러분 아마 풀 수 있겠죠. 대학 들어오셨으니까. 구의 반지름이 초당 4mm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직경이 80mm일 때 부피는 얼마나 빠르게 증가합니까? 이거 문제예요. 이런 답을 인공지능이 내는 거예요. 또 아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저런 함수예요. fx equal x 플러스 x의 절대값. 이라는 함수를 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코드를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려서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저 그래프가 맞죠? x 플러스 절대값이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대학생들이 풀어야 될 정도의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었다는 거예요. 네? 자, 더 놀라운 거는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여기 있는 원숭이는 퐁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손잡고 있는 거는 거의 주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스를 먹으려고 이놈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눈으로만 보고 게임하는 거야. 저거 판덕에 올라갔으면 좋겠네 생각하면은 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연결됐기 때문에. 엘런 머스크가 하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하는 건데 재작년에는 생쥐하고 그다음에 돼지하고 그러더니 작년에 이제 몽키를 했어요. 올해는 뭘 할까요? 사람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컴퓨터하고 연결시킨 거야.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컴퓨터에 연결되고 또 내 친구도 연결돼 있어.
그럼 내가 친구가 생각하는 건 나도 생각할 수 있어? 내 지식이 없는데 친구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 친구가 하와이 갔다 와서 너무 기분 좋아해. 나도 하와이 안 갔지만 그거 내가 갖고 와서 나도 기분 좋아할 수 있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남입니까? 참 이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많이 얘기하는 메타버스, 그죠? 사이버 월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뭐 그 인터랙션들을 하는데 뭐 거기 대화도 해야 되고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거 그거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뭔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없어. 뭐 잘만 하면 다 인공지능이래. 그렇죠? 이게 뭐길래 어떻게 됐길래 이게 이렇게 혁명적으로 놀라운 사건들을 최근에 계속 만들어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인공지능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생각하는 기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950년도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앨런 튜링이야. 그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능이 있는 거 아니냐. 비록 나는 못하지만 50년 후에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1950년에. 그러면 2000년 됐을 때 이제 생각하는 컴퓨터가 나오고 그랬어야 됐는데 여러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너무 지능을 우습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 그땐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 후에 철학자들이 뭐 웃기지 마라. 기계가 무슨 뭐 이해를 해. 기계는 단순하게 하라는 대로 그냥 그 코드만 작동시킬 뿐인데 이걸 갖다가 왜 뭐 생각이라고 그래. 이걸 왜 이해한다고 그래. 뭐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직도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철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다. 뭐 교과서에는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행동이다,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가 지능적 행동이 뭐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계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지능적 행동이라는 건 여러분 다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어려운 문제도 풀고 뭐 그다음에 뭐 얘기 안 해준 것도 추론해서 알고 그다음에 모르면 배우고 뭐 그러는 능력 그게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풀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계가 하는데 기계는 뭐냐?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컴퓨터가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 왜 컴퓨터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라는 거는 만들 때 뭐를 할까를 결정하고 만든 기계가 아니에요. 그거가 뭐를 할까를 시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거, 알고리즘이라는 거 가지고 넣어줘서 기계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런 개념을 유니버셜 머신이라고 그래요. 보편 기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모든 기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의 대명사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만 잘 쓰면은 모든 기계가 하는 거 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게 지능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 그게 옳은 논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 더 지능적이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뭐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누가 더 지능적인가? 뭐 원시인하고 현대인하고는 누가 지능적인가? 뭐 기계하고 사람은 어떻게 지능적인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보면은 이런 식이죠. 어떤 거는 동물이 잘하고 어떤 거는 사람이 잘하고 어떤 건 기계가 잘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점점 기계가 잘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이 잘하는 게 상당히 많죠. 기계가 잘하는 것보다는 그런 세상을 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공지능을 정의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보고 아니면 그걸 일반적으로 지각하고 그다음에 그걸 판단을 해서 어떤 행위를 취하는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근데 인공지능이 그 에이전트가 똑똑하게 되는 그런 에이전트 그거를 만드는 거 그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자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처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냥 잘만 하면 되는가? 이 두 가지 큰 철학이 또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굉장히 잘하고 기계가 잘 못하니까 사람처럼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꼭 새처럼 파닥이면서 날아가지 않는데도 더 멀리, 더 높이, 더 무거운 거 싣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꼭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다. 따져봐가지고 제일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학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제 많은 기술이 지난 이제 1950년 이후에 많이 발전을 해서 병명 도구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도구로 돼 있고, 어떤 데 많이 쓰이냐 하면은 첫째가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 상호작용, 인지작용을 흉내내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말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흉내내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알파고에서 봤듯이 바둑을 어디다 놓는 게 좋은가 결정하는 거, 이런 식의 거 잘 풀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뭐 물레방아도 자동화 기계죠. 분명히 물이 하면 쿵덕하고 찢어지는데 그거는 옛날에 발견했고, 요즘에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까지도 자동화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전기, 일렉트리시티가 세상을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옛날에는 밤에는 일 못했는데 요새는 대부분 밤에 일해. 전등 펴놓고, 그죠? 산업이 그냥 전기로 다 그 원동력이 돼버렸어요. 뭐 제조업, 통신, 뭐 모든 게 다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산업에서 아주 원동력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나라에서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미국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도 할래, 뭐 우리나라도 하고, 지금 여러 나라가 열심히들 지금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발전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별로 그 뭐 소설이나 나오는 얘기지 현실에서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기술이 얼마나 잘하나, 이 기술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기술의 능력을 알고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로 못하는 건 뭔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못하는 거 안 되는데 하겠다고 덤비는 거는 무모한 도전이죠. 그건 실패로 연결될 거고, 또 반대로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이거 못할 거야, 저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인공지능이 그거 못할 거야 라고 도전을 안 한다면은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능력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대부분 컴퓨터 이제 다 특히 가천대학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서 뭐 다들 준비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기계죠. 그냥 그 명령어를 차례차례 수행하는 거예요. 허락한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라라고 지시하는 걸 뭐라 그러죠?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다 이제 지시를 해주면은 컴퓨터가 그거대로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게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하게 행동한다. 또 컴퓨터가 뭐 생각을 하나 봐. 컴퓨터가 창작을 하네. 이런 식으로 의인화를 해서 얘기하는 뿐이지, 컴퓨터는 허락한 대로 행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푼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런 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기회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하면 그거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그 중에서 벌써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기계에다 옮겨주는 거, 코딩이라고 그러죠. 코딩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 어두운데
어두우면은 전등아 들어와라. 그렇죠. 그러면 뭐 어두컴컴해지면 불 들어오는 그런 전등을 가로등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이런 거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데이터만 보여주니까 데이터에서 그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아 이것이 고양이구나, 이거는 호랑이고,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스스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기계학습이라고 그러죠.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거,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일일이 지시해 주지 않고도 데이터만 잘 보여주면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알고리즘을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학습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도 지난 한 70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동생들이 어떻게 지능을 깨우쳐가는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도 애 키워보니까 우리 집 애가 옛날에 그 촛불을 만져보더라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놀래. 절대 그 다음에 촛불을 안 만지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실패하면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공하면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분석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지능을 배워가는 쌓아가는 그런 우리 방법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흉내내려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에 뭐 강화학습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들 쓰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는 지난 70년 동안의 신기술 부침의 역사인데 왜 70년이냐? 컴퓨터가 만들어진 게 7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역사가 인공지능의 역사예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분이 이런 기계 갖고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라고 그분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너무 지능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막 도전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다른 시스템도 나오고 뭐 그러다가 AI 윈터 그래가지고 야 인공지능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다들 안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야 이것도 되네 하고 또 실증의 시를 보여주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 막 성공 사례를 보여주니까 막 그냥 흥분들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열심히 하는 거다. 인공지능은 70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 발전을 위해서 쓰여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서 그 바둑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뭐 바둑 자체가 뭐 재밌게 해서도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는 거를 공부할 목적으로 바둑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코딩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떻게 코딩이 뭘 했을까요? 이럴 때는 여기다 둬라. 이럴 때는 저기다 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다 했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뭐 경우의 수가 뭐 10에 170승이랍니다. 그게 뭐 전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대요.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코딩을 하겠어요. 못 하지. 근데 열심히 앉아서 코딩하면 점수가 좋아. 그래서 그런지 북한 애들이 보니까 1998년에 컴퓨터 바둑대회에서 1등을 했더라고, 걔네들이. 얼마나 찐득하게 앉아서 했을까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아마 안 했을 거야.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바둑 열심히 만들어봤자 아마추어 5단까지밖에 못했어요. 아마추어 5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코딩할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학습시키면 되잖아 라고 아이디어를 낸 게 누구냐? 알파고 애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기보로부터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왔을까요? 한국에 왔어. 그래서 한국기원에 와가지고 돈 주고 사갔어요, 기보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습시킨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뭘 배웠을까? 이럴 때는 여기다 두더라.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이 두지 않죠. 어떤 사람은 뭐 같은 상황인데 여기다 두기도 하고, 같은 사람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두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확률적으로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가 가장 많이 두더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니까 가끔가다 이기더라. 몇 번 뭐 잘 이기더라. 그렇게 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확률로 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복제를 해서 두 개가 되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하면 똑같잖아요. 두 개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야.
똑같은 데 두고 싶지만 바둑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먼저 둔 데는 포기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해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 가지고 두다 보니까 또 기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둑들이 컴퓨터끼리 바둑을 두게 해가지고 기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학습을 시켰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 게 여러분 봤던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보니까 이세돌 씨를 이길 정도로 스스로 잘 학습을 해서 이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딥러닝 알파고 이야기고, 그 후에 알파고 애들이 그 회사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사람한테서 얻어온 기보 그거 없으면 안 되냐? 처음부터 그냥 그거 없이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렇게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아무 바둑에 대한 지식 없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작위로 두는 거야. 아무데나 놔보는 거야. 그래서 좋으면 이러면 되는구나, 배우면 되고, 이거 안 되면 이러면 안 되네, 그거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둑을 두게 만들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알파 제로예요. 제로가 무슨 뜻이냐? 그게 사람의 지식은 제로였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너무 잘 두는 거야. 뭐 4일 만에 뭐 알파고도 능가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왜 4일 만에 빨리 성장했냐? 우리 컴퓨터 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구조가 아주 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학습시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알파고 제로가 그 성장하는 거 보세요. 3시간 만에 보면은 그렇게 뭐 젖바둑 두는 거야. 초보자 두다가 한 19시간 두니까 제법 뭐 생과사의 개념도 알고 뭐 축도 알고 뭐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70시간 정도 두고 나니까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들은 바둑판을 전체를 다 쓰잖아요. 한쪽에서 두다가 분리하면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두는 게 아니라 손을 떼지. 딴 데 가서 또 전투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면 나중에 요거를 희생시키면서 요걸 살려내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고수가 되더라. 그런 알파고가 그 승리한 의의가 진짜 놀랍죠. 뭐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지 않나, 스스로 뭐 능력도 쌓기나, 복제를 해놓으니까 지네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지식을 계속 쌓아내질 않나. 그래가지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바둑 지식을 모았는데 그거 몇 시간 만에 그냥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거 뭐 바둑은 너희나 둬라, 뭐 컴퓨터나 둬라, 사람은 그런 거 안 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풀고 싶어 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다 풀어주는데, 아까 그 뭐 단백질 구조 분석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인공지능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잘 사용하는 것이 그 능력이죠. 그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겠죠. 아까 잠깐 봤던 그 퀴즈대에 나가는 인공지능, 제퍼디 쇼에 나간 거, 그거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지식을 다 표현을 해줬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답을 내는 능력만 인공지능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공지능 스피커 그래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집에 대화하시면은 뭐 제법 얘기를 하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높은 수준에 가진 않죠. 문 대통령의 대학은 어디 나왔니? 그러면 이제 막 경희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의 뭐 부인은 누구니? 그러면 그거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숙. 조금 딴 얘기 하다가 그분의 아들은 뭐니?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고 묻죠. 그죠? 다 기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은 적당한 만큼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대화를 했던 걸 모든 거 다 기억해가지고는 그 인공지능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대화가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 좁은 영역, 특정 영역에 대한 거, 그거는 제법 잘하더라. 그래서 뭐 특정 교과목에 대한 거, 학생들은 계속 바뀌고 선생님은 똑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 오래되고 내년에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조교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조교한테 물어보면 조교가 똑같은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실용적으로 쓰고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야, 뭐 인생의 동반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얘가 대답해주고, 나 오늘 저 이 근처 왔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뭐 칼국수 드세요. 이런 얘기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이 많이 가까워졌죠. 이 스마트폰에 이제 내 친구가 누군지, 뭐 오늘 일정이 뭔지, 뭐 그다음에 저 별난 거 다 이 스마트폰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아마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인공신경망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신경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자연적인 신경망,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그 세포들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낸 게 1930년, 40년대 알아냈고요. 그걸 가지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묶으면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1950년대에 대부분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계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 이게 그 학습이란 게 뭐냐면 내가 모든 데이터에 모든 그 경우의 수에 적합하도록 그 가중치를 조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게 계산이 많습니까? 가중치의 개수가 뭐 100만 개, 뭐 1000만 개 이렇게 되고 데이터 개수가 또 몇억 개 뭐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다 그거를 맞추겠어요?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컴퓨터 능력이 약하니까 간단한 것만 만들어다가 점점 복잡해져서 요새는 아주 복잡한 것도 제법 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잡한 신경망에서도 학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고요. 뭐 이런 딥러닝이 잘하는 게 뭐냐? 물건을 보여주면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뭐 토끼예요. 이건 거북이에요. 뭐 이거는 호랑입니다. 다 맞춰요. 사람보다 더 잘 맞춰요. 사람은 한 95% 정도 하는데 인공지능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얼굴에 적용시키니까 이게 누구라는 것도 알고 이게 뭐 남자냐 여자냐 뭐 화났냐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관한 거는 이미 거의 끝났다. 뭐 사람이 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컴퓨터 비전 기술이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값도 싸지고 정밀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이제 보는 거는 기계가 보라 그러면 더 잘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배워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보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 본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또 봤던 걸 가지고 그 기억을 해내요. 생성을 해놔.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그 이미지 생성하는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2020년에 나온 거는 거의 저게 그려낸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라고. 근데 뭐 섬세한 뭐 그 흰 잔털 뭐 그 잔주름 그거까지도 몽땅 다 이렇게 그릴 정도로 아주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근데 그러는 거 만드는 과정 중에 약간 그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이 사람 더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이 먹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 사람이 화나면 어떨까?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은 정말 한번 드려본 거 이거 잠자리 아니요. 예, 뭐 음성도 소리 내서 흉내 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내가 좋아하는 그 화가의 풍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겸재 정선이 그런 인왕 제석도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인왕산 사진을 보여주니까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동양화는 좀 다르다며요. 뭐 꽉 채우지 않잖아요. 뭐 적당히 중요한 것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여백의 미가 뭐 어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 만들어 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주니까 중요한 부분은 적당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리다 말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여백의 미를 뭐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좋은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저게 만들어 봤고, 자연어 처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이슈가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컴퓨터에다가. 사랑하고 증오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런 걸 어떻게 컴퓨터에 표현하겠어요? 사랑을 시읒, 이응 이렇게 했다 그래도 사랑이 표현됩니까? 그런 거를 아이디어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죠. 요새 영어 같은 거 문장 읽다가 단어의 뜻을 모르겠어. 근데 앞뒤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의미는 문장에 같이 나오는 단어들의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아주 거대한 그 공간상에다가 위치로 그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비슷한 의미는 같은데 모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표현하는 기법들을 최근에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컴퓨터 뉴럴 네트워크 연결시키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뭐 번역하는 거, 파파고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재미난 거 번역을 요약해, 그죠? 그 읽고 중요한 것만 골라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독해력 테스트 같은 거 가능해. 문장 읽고 질문 주면은 답 쓰는 거. 이거 대학 입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지금 뭐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해요. 그다음에 문장을 읽고 이것이 기분이 좋다는 얘기인지 뭐 나쁘다는 얘기인지 뭐 슬픈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 다 이해를 하는 그런 능력들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이런 식의 능력을 사진을 이해하는 능력하고 이런 글 쓰는 능력하고 연결시키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 예? 그 야구방망이 들고 서 있고 심판은 쭈그리고 있네요라고 말하는 거고 옆에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인 걸 알려면 얼굴 인식까지도 해야 되겠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 나오기 전에는 아저씨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구원이 해왔어요. 그래서 야 인공인 얼굴 인식하고 합치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해봤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길거리에서 뭐 그 고성방 가고 그러면은 CCTV가 다 알아요. 가천대학교 누구가 길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다라는 거 인공지능이 저 유튜브에다 막 올릴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또 반대로 문장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거 봐요. 여성인데 달걀 얼굴이고 뭐 그다음에 화장은 짙게 했고 뭐 웃고 있는 여자. 그들이 쫙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까 봤듯이 뭐 암체어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복숭아 모양을 해놨더니 복숭아는 이제 핑크빛으로 다 돼 있고 여기 있는 그림들도 다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말을 듣고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 글을 주면은 글을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음성 인식은 이미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쓰세요? 저는 뭐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 카카오톡이 키보드도 웬만하면 다 말로 그냥 하고 그다음에 글 써달라 그러면은 제가 구글 닥스로 연결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그 인공지능 스피커 대고 말을 하고 나면은 인식된 거를 갖다 나중에 제가 고치는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약간 기술술이 높아갔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여러분들 약간 열심히 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아까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죠? 후라이팬 뒤집는 거.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조금 해도 안 되는데, 적당히 하는 걸 이제 한 50번 하니까 지가 스스로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강화학습으로 비디오 게임, 벽돌 깨기 게임인데, 이거를, 지가 배우는 거야. 이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 갈까 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배워서 이렇게 잘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인공지능이 성공한 그 이유, 원동력, 그거는 우선 뭐 어떻게 문제를 풀자라는 거 능력, 그게 알고리즘 파워라고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학습하는 것도 알고리즘이니까 학습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능력, 컴퓨팅 파워. 요새는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이만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를 끝내면은 좀 사기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아직 약점이 많거든요. 약점을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죠. 약점을 좀 얘기해 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컴퓨팅을 요구해요. 좀 적당히 하려면은 그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계산을 너무 많이 해서 전기값이 너무 들어가. 오죽하면은 야 딥러닝 좀 하다가는 지구 온난화로 그 인류 멸망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전기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돼? 뭐 저 대기업 아니면은 뭐 큰 회사 아니면 인공지능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편견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여기 저 흑인 여자 사진을 보여주니까 고릴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학습시킬 때 흑인 여자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맨날 백인 남자만 보니까 흑인 여자 보여주니까 이거 고릴라라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얼굴 인식기 하는데 검은 얼굴 갖다 내면은 몰라,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뭐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그 화장품 나오는 게 그 손 세제 나오라고 손 쭉 내밀잖아요. 검은 손 내밀면 안 나와. 허연 손만 내밀어도 나와. 여러분은 이제 황인종이니까 뭐 나오면은 뭐 또 찔끔 나오나 뭐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그 차별한다. 알고리즘 만들 때 그런 그런 식의 그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더구나 뭐 뭐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서 뭐 그 가석방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흑인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백인은 막 내주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뭐 이루다라는 거, 이놈이 쌍소리를 배워가지고 와서 막 아무데나 대고 막 쌍소리 하는 거야. 이거 학습에 의한 건데. 뭐 그 엔지니어가 이것만 배우라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쌍소리를 잔뜩 배우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배울 때 이건 쌍소리 아니다. 이걸 다 일일이 지시해 줘요. 제시해 주면은 쌍소리는 배우지 말고 좀 착한 말만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하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이게 진짜 인공지능의 약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저기 도속도로상에 트럭이 들어놓여 있는데 자율주행 모드인 테슬라가 가서 아주 당당하게 들려 박는 면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앞에 그 호에서 저는 뭐 그 하늘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하늘이 딱딱해지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운전수 가상 얘기지만 경찰이 와서 야, 그 트럭이 들어놓여 있는데 그것도 못 보냐? 그랬더니 그게 트럭이에요? 나는 트럭은 잘하는데, 내가 아는 트럭은 바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뭐 헤드라이트 있고 이런 건데 이 트럭은 바퀴가 안 보여요?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때, 트럭을 훈련시킬 때 항상 바퀴 위에 올라가 있고 박스 있고 이런 것만 훈련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엎어져서 바퀴 안 보이는 트럭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트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의 현실입니다.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를 못해. 아까 그 벽돌 깨기 게임도 2% 밝게 해. 똑같이 사람 눈에는. 근데 그밖에 못해. 근데 반사판을 조금 올려도 못해. 마찬가지로 그 바둑 잘 드는 알파고가 18x18에 가니까 꽝이야. 못하는 거야. 배운 것만 해. 사람은 정말 일반화 잘해요. 하나만 배우면 10개 알아. 그 테니스 배우면 뭐 탁구도 비슷하게 하고 뭐 다 해요. 이런 능력이 인공지능에 지금은 없다. 그 다음에 조금만 변형시켜주면 잘 틀려. 여기 돼지라고 잘 돼 있는데 거기다가 뭐 그 솔트앤페퍼 노이즈를 좀 가하니까 갑자기 비행기라고 그래. 바나나라고 잘 인식하고 있는데 스티커 하나 붙여주니까 토스터라고 그래. 그래? 그럼 스톱 사인에다가 스티커 몇 개 붙여놓으니까 갑자기 그냥 속도 빨리 가세요라고 바꾸는 거야. 이게 지금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다 배치해놨다. 사고 많이 날 거예요. 아직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블랙박스 시스템이야. 너 왜 그랬니?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 너 왜 이거를 토끼라고 생각하니? 몰라. 얘기하겠지. 이게 요게 0.6이었거든요. 0.3이었으면 내가 고양이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걸 0.6이었기 때문에 토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게 무슨 우리 사람하고 무슨 도움이 돼? 그죠? 우리 사람하고 하면 토끼니까 귀가 길고요. 어쩌고 뭐 고양이니까 귀가 작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지금 딥러닝이 배우는 거는 연관관계만 배우는 거예요. 연관관계 이외에 인과관계라든가 굉장히 많은 지식이 사람은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인공지능은 아직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예요. 세상을 모르니까 그냥 지가 아는 그 간단한 그 확률적 관계만 가지고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수영복을 입고 법정에 간 변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가 이제 오늘 법정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바지가 구겨졌어. 근데 옆에는 깨끗한 옷이 있어. 보니까 수영복이야. 이건 깨끗해. 그리고 그거 옛날에 애인이 사준 보고 뭐 자기가 좋아하던 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해주고 인공지능한테 야, 나 오늘 어떤 옷 입고 갈까? 그러니까 수영복 입고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라는 데가 어떤 데고 여기는 근엄하게 해야 되고 옷도 어떻게 입고 가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인간 세상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죠? 인간에 있는 오욕, 칠정, 뭐 내 애인의 찝쩍거리는 남자 아주 미워 죽겠어. 이런 식의 거를 하나도 이게 인공지능이 모르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서 걔가 그 인공지능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게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아니지. 그게 지금 우리 수준이다. 그래서 견고한 엔지니어링 도구가 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 지금 지금 옛날 기법은 뭐를 만들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걸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걸 평가해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을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시켜봐.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뭐를 배웠는지 또 뭐는 못하는지 더구나 확률적 판단한다 그랬어요. 알파고가 왜 네 번째 왜 졌겠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뭐 져줬다 그러대.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요. 져줄 수가 없어. 왜 졌는가? 확률적 판단을 하니까 뭐 일루 가면은 10번 중에 6번 이기고 일루 가면 10번 중에 4번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일루 갈 거 아니야? 6번 일루 갈 거 아니야? 일루 가면 4번 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진 거야. 그리고 확률적 판단을 해도 되는 문제에서는 인공지능 쓰세요. 근데 확률적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는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아직 문제가 많고, 근데 IBM이라는 큰 회사가 왓슨이라고 우리 가천대학이 관계가 많죠. 왓슨을 사들여 왔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썼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가천대학에서 제일 앞장서서 했는데 그래서 분석해서 논문도 싣고 막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사람들 거라서 우리한테 안 맞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실은 미국에서도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IBM 왓슨 헬스라는 부처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 그럴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 인공지능이 아직 세상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인공지능 기술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이거는 써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적용해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결론을 낸 거를 사람이 한번 검증할 수 있으면 뭐 되죠. 한번 들여다보고 이거는 인공지능 잘못했네 그러고 버리면 되니까. 근데 뭐 자동차 운전하는 거 같은 거는 시간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판단한 거를 내가 사람이 검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막 사고 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뭐 무기 같은 거에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이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사람과 기계는 이제 한 팀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기계가 잘하는 건 기계가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하는 건 뭐냐? 뭐 소통, 공감 능력, 그죠? 뭐 따뜻하게 대화하는 이런 능력은 기계는 절대 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식을 이용하는 거, 기계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지만 인공지능은 어려운 건 잘하는데 쉬운 건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식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합하여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는 거 이런 거는 인공지능은 못해요. 하나는 굉장히 잘하는데 동시에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이쪽에서 뭐 요리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별다 다 그런 식의 잘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잘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같이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원래 목표는 굉장히 높아요. 뭐 꿈은 많이 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처럼 하는 거, 심지어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이런 것들 꿈을 꾸지만 그거는 소설의 영역이고 영화의 영역이고 지금 하는 거는 대체로 좁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정된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걸 내로우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내로우 AI도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에다 해서 24시간 사방에서 돌리면 되니까 거기 주는 이점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로우 AI가 사람보다 잘하는 건 언제쯤 될까? 이거는 이제 얘기가 돼요. 질문이 됩니다. 그냥 제너럴 AI가 언제 생길까 하는 거는 아직 과학 얘기가 아니고
소설 영역이라 그러면은 보면 뭐 여기 네로 AI 보니까 뭐 언어 번역하는 거, 뭐 자동차 운전하는 거, 글 쓰는 거, 뭐 이러는 거, 작곡하는 거 이런 거가 2020년 요때쯤에 이제 사람보다 잘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번역하는 거 보니까 이미 2024년이라고 하는데 2022년인데 벌써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단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넘어간다, 더 잘하는 경우가 계속 굉장히 빠르게 생겨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또 재미난 이슈 하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기계가, AI가 이런 질문이거든요. 뭐 결론은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닌가. 근데 기계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체는 어때요? 자손 번식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생존의 욕구가 있고 그런데 기계가 생존의 욕구가 어디 있어요? 자손 번식의 욕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껏 토론해 주시면 아마 재미날 겁니다. 또 윤리적 행위를 기계가 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감정이나 뭐 윤리 같은 거 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인데 뭐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뭐 자고 하다가 이런 상황을 닥치면은 그 뭐 자기가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미리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 놓아줘야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놓을래? 근데 뭐 굉장히 약간 그 곤혹스러운 이슈가 굉장히 많죠. 뭐 여기 있는 게 아주 유명한 그 예인데 자동차에 무인 자동차가 주인을 태우고 가다가 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핸들을 틀어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꽝 부닥쳐서 내 주인을 죽이든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게 더 윤리적입니까? 저는 주인을 죽이는 자동차가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은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사고 난 거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다. 저는 그런 차 안 살래요. 윤리적인 차 안 사고 비윤리적이지만 날 살리는 차를 사고 싶어. 이게 심정 아닙니까?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세상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살아갈래? 참 고민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결론을 낼 것 같으면은 미래의 AI 기술은 우선 그 과학적 연구 이거는 제너럴 인텔리전스 사람과 같은 지능은 어떻게 만들까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연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는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좋은 방법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그 다음에 투명하게 대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의사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건가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크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 제가 쓸게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인공지능이 일으키는 변화. 그렇게 우선 인공지능이 양날의 칼이에요. 뭐 잘 쓰면 아주 좋고 잘못 쓰면 아주 나빠요. 뭐 사람의 불편한 거를 해결해 주는데 인공지능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잘못 쓰면은 인류가 일어났던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겁니다. 가장 일상적인 게 감시 통제 능력이 극도로 좋아지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걸 나쁜 쪽으로 쓰고자 하죠. 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굉장히 그걸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약간 주민들을 못 살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심리 자체를 조작하고 막 이러는 데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뭘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건지 조작당해서 좋아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게 자꾸 인류를 증강시켜 체력적으로 증강시키고 그다음에 두뇌적으로 증강시키고 그다음에 죽지도 않게 만들어
여기 있는 어린애 둘은 절대 에이즈가 안 걸리는 애입니다. 중국서 만들어낸 애거든요. 절대 에이즈 안 걸리게 만들어낸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예요? 아버지 잘 만나면은 좀 뭐 죽지도 않고 전지전능하고 오래 살고 그 건강하고, 그 부모 잘못 나면은 그냥 그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런 세상이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식의 장기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 생산성도 높여주고 있고, 뭐 경제 성장률이 인공지능으로 막 올라간다는 보고서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소득 불균형을 갖고 와요. 잘난 맨놈은 정말 좋은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런 거 이용할 능력 없고 그러면은 그건 남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초래하고 있고, 사람은 배제되고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새 채용 여부를 인공지능이 결정한대. 난 기분 되게 나빠. 내가 기계가 뭘 안다고 나를 붙이고 떨고 지가 결정하냐고. 심지어는 어느 나라에서는 판사가 있어요. 인공지능 판사가. 웬만한 결정 너 벌금 얼마야라는 걸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점점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되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료가 일자리 없어진다는 보고서가 한없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그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거는 빨리 없어지는 거고요. 파란 거로 되어 있는 건 좀 천천히 없어지는 거랍니다. 몰라, 회계사라든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 운전기사 이런 거 다 금방 없어지겠죠. 이미 자율자동차가 나왔는데 택시 운전수가 왜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직업 택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안 없어지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고도의 손재주, 그다음에 고객 접점의 위치에서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 그다음에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건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이요. 그다음에 고도의 창의성, 그러니까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튀어나게 잘하는 그런 것이 사람이 보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직장을 갈 수 있다.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겼어요. 그 새로운 일자리는 더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인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랬지만 개인 소득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 풍요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 전통적으로 있던 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일자리가 뭐냐? 상당 부분이 스템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그 STEM,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이공계 관계되는 직장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컴퓨터 관련 직장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가 볼까요? 지난 20년 동안 처음에 그 시가총액 5개 회사 보면은 에너지 회사, 그다음에 금융업, 유통업 이런 것들도 쭉 있었는데, 이게 쭉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몽땅 다 IT 회사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5개 회사가 그냥 상위 5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3, 4등이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20년 몇 년밖에 안 된 회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액을 저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컴퓨터를 안 쓰면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 컴퓨테이셔널 AI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장하는데,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컴퓨팅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회학 하시는 사람이 사회 데이터 분석을 안 하고 어떻게 사회학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고용 성장이나 경제 성장이나 고용의 증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AI 기술 자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하고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 소프트웨어를 잘 쓰고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문화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또 뭐 한국 제법 해요. 못하는 나라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인공지능이 랭킹이 5등 했어요. 올림픽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해. 근데 뭐 못하는 분야도 있고 잘하는 분야인데 특히 잘하는 거는 개발 같은 건 우리가 세계 2위까지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잘하면 되는 거고 또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둘러싸고 있는 게 디지털 기반이에요. 그죠? 컴퓨팅, 뭐 인터넷, 뭐 통신, 뭐 이런 거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공지능 꽃같이 쫙 올려놓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 연구원 사람만 필요한 거냐? 아니죠. 연구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면 되는 거고 현장의 문제를 풀고 우리의 문제를 풀고 그러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죠.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뭐 AI에 준비된 인재, 그죠? AI를 만드는 엔지니어, 연구하는 과학자, 그 다음에 법 제도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 필요하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누구냐? 자기 일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노인들 뭐 이렇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해서 그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뭐 날씨가 좋아요, 뭐 꽃이 폈네요 그런 얘기만은 아니라 그 할머니의 손주 이름도 알아가지고 손주 이름이 연주야. 연주가 뭐 오늘 발레대회 나가서 1등 했대요.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AI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의 능력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재미있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스스로 이게 뭐 재능대학교 교육 뭐 사실 같은 건데 저는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야 처음부터 뭐 만들자. 너무 어려운 거 만들지 마라. 처음에는 어려운 거 못 만들잖아요. 간단한 거 만들어서 자기 폰에다 만들. 여러분 중에서 그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자기가 만든 앱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 앞에 내가 만든 앱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만든 통역 앱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니까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실은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음성 인식하는 기능, 번역하는 기능, 소리 내주는 기능 3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식하는 기능은 구글 거 썼고요. 번역하는 거는 파파 거 썼고요. 소리 내는 건 삼성 거 썼습니다. 제가 한 거는 3개만 연결만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통역 앱이 된 거야. 더구나 뭐 여기 구글에서는 뭐 별의별 나라 말 다 인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할래, 뭐로 할래, 뭐 다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바닥서부터 만드는 거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되어 있는 거 갖다가 연결해서 내 문제를 푸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을 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있는 인천 재능대학에서는 그 외국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인텔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전교생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노 코딩, 로우 코딩. 코딩을 안 하거나 조금 하거나 그러면서도 AI를 만들 수 있고 AI를 이용해서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 저는 인천재능대학교는 그런 걸 목표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 이제 세상은 이제 많이 변했다. 여기 보시는 거 보면 그래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전까지는 동양이 잘 살았어요. 인도, 중국이 잘 살았는데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서양으로 넘어갔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는 또 바뀌는 거야. 바뀌어. 근데 이번에는 네가 동양이냐 서양이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빨리 혁신을 하고
그걸 체화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 1%죠. 그죠? 60억 인구가 있고 우리가 6천만이니까 1%인데 세계 부의 한 5%에서 한 10%만 우리가 차지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거로서는 더 이상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전 그걸 꿈꾸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우리가 싸움 안 하고 풍요롭게 같이 온화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뭐 인문사회 하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는 엔지니어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의 한 5% 내지 10%만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강의를 마쳤고요. 학생들 혹시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으면 좀 질문하십시오. 예, 배서영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응용통계학과 2학년 배서영입니다. 네. 강연을 통해서 확실히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차이를 고려해 봤을 때 감정이해, 즉 공감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AI 상담사 등의 그런 인공지능이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한편으로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감성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의 감정 같은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로봇 강아지인데 이게 주인의 기분을 알아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꼬랑지를 살살 흔들어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다 좋으라. 그럼 인공지능이 알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학생들이 다 좋으니까 좀 재미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는가 하는 거 알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쓸모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의사결정 체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감정이라는 게 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이 그 감정을 집어넣어서 어떤 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조금 이제 좀 불안한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다음 질문 하실 분이요. 예, 박유원 양. 예. 네. 저는 인공지능 전공 박유한 학생입니다.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강의 주제 내용 중에서 좀 화두가 되었던 내용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새로 생성 모델 등으로 이제 예술품이나 어떤 장문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인간의 본질적인 창의성과 인공지능의 창의성의 차이가 좀 궁금했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의성이 뭔가 하는 거가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거든요. 과연 기계가 창의성이 있는가? 그런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실 때 창의성이 있고 이건 창의성이 있어서 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옆에 기계가 똑같이 했어요. 근데 기계는 어떻게 했는 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코드를 볼 수 있어요.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조합해서 그다음에 한번 선택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왔는데 기계가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봤으니까 사람이 한 걸 창의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계가 이렇게 한 걸 창의성으로 할까?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들여다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뭐 더하고 빼고 막 이래가지고 if 해가지고 결론을 낸 건데 사람도 이렇게 한 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가 하는 거를 밖에서 보고 야 창의성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화하는 게 아닌가.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또 수학적으로 보면요. 엑시옴이라는 게 있어. 원리라는 게 있고 명제라는 게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해서 어떠한 거를 찾아내는 거는 그게 찾아내면 창의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이미 그 명제를 정할 때 이미 공간은 확정돼 있었거든요. 결국 발견이지
창의성이라는 거는 창조가 아니죠. 발견이지. 있었던 건데 늦게 발견한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 지금 기계가 하는 거는 창의성이라고로서는 절대 없죠. 우리가 다 집어넣어준 것 같고 그냥 작업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술 작품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흉내낸 거예요. 작가가 하는 거 흉내낸 거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그림 그리는 것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잘 분석하고 그림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아, 그림이란 걸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거 인공지능이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확률을 이용해서 그 중에 하나 꼬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거랑 너무 똑같으면은 베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또 너무나 달라서 괴기스러우면 사람이 혐오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란 게 뭐예요? 옛날에 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야 돼. 그거를 파라메터라이즈 할 수 있잖아요. 확률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창의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안녕하세요. 의예과 1학년 김보경입니다. 교수님이 강연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AI나 인공지능을 다루는 능력은 사회의 필수적인 소양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들과 달리 디지털 취약층인 중노년 세대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수님은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취약층들을 위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이 구성돼야 되고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우리 그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도태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 거 배워서 쫙 나가서 새 기술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러지만 옛날에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그 훈련시키고 재교육시켜 가지고 사회에서 다시 역할을 하게 하는가 하는 거 국가가 그런 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가서 인공지능 시대에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고 좀 현장에서 오래 견디시고 그다음에 그 과학적 소양 같은 게 수학적 소양이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응용 쪽으로 가서 그걸 보통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API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리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 이것들을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까지는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음성인식 그 통역 그 앱도 실은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크래치라는 그 블럭으로 잡아 끄는 거 있잖아요. 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하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만든 거고요. 코드 자체가 뭐 한 10줄, 20줄밖에 안 되죠. 뭐 다 있는 거 갖다 연결하는 것뿐이 그게 내가 한 거의 전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본질을 알면은 그다음에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덤벼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이 그런 소양이 뭐 우리 그 어르신들 교육 같은 것도 좀 이런 대학 같은 데서 그 소양 교육, 그 교양 교육 이런 데서도 컴퓨팅을 좀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